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8년 전에 결혼해서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남편을 따라서 현재는 구미에서 살고 있는데요. 남편이 그 지역의 유명한 대기업의 연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평범한 삶이지만 최근에 저희는 인생에 회의감이 들 정도로 큰 경험을 했습니다. 모든 게 다 돈 때문인가 싶기도 해서 씁쓸했던 그때의 일을 털어놓을게요. 1년 전쯤 저는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놓고 집에 있었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들리기에 인터넷으로 주문한 택배가 온 줄 알고 반갑게 뛰어나갔죠. 그런데 나가보니 사람은 안 보이고 아무것도 쓰여있지 않은 봉투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집 주소와 남편의 이름만 적혀 있더군요. 너무나 꺼림칙했습니다. 저는 폭탄이 든 것처럼 그 봉투를 조심스럽게 집어들고 일단 집 안으로 가져갔어요. 평소에 저한테 잘하는 가정적인 남편이었는데도 그런 의문의 봉투를 받고 나니 오만 가지 생각이 들더군요. 그때 한창 불륜 드라마가 인기가 있었고 저는 막장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상상을 하면서 무심코 그 봉투를 찢었습니다. 남편에게 먼저 전화를 걸면 행여나 발뺌을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는 제 예상을 한참 벗어난 엄청난 사진이 들어있었습니다. 사진에 찍혀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시어머니였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곧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서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여보, 이걸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집에 누가 초인종을 눌러서 나가봤더니 웬 하얀 봉투가 있더라고. 사람은 없고 그것만 있길래 좀 꺼림칙했는데 근데 당신 이름이 떡하니 적혀 있어서 일단 가져와서 뜯어봤지. 아니 글쎄 그 안에 시어머니가 바람을 피우고 있는 사진이 있잖아. 아이 뭐 지금 그게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야. 아이 우리 어머니가 남편도 놀랐는지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평소 조신하기만 한 시어머니에게 그런 면이 있을 거라곤 예상 못한 것 같더군요. 그러면서 어디론가 급하게 이동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이 없는 장소를 찾는 것 같았죠.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안 되는 내용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봉투를 열어서 보니까 사진이 몇 장 있었는데 시어머니 얼굴이야. 내 입으로 말하긴 그렇지만 모텔 안에서 어떤 남자랑 끌어안고 있으셔. 정말 그 얼굴이 다 보여. 야 근데 아들인데 주소랑 이름은 어떻게 알고 보냈을까? 정말 가지가지하네. 지금 우리 아빠는 아파서 꼼짝도 못하고 있는데. 남편은 한숨을 몰아쉬면서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시아버지는 최근에 갑자기 몸이 아파서 몸져 누워있는 상태였습니다. 암은 아니지만 워낙 그동안 몸 관리를 안 하고 일만 하시면서 살아오시다 보니 이래저래 안 아픈 곳이 없을 정도로 몸이 망가져 있었던 것이죠. 여보, 괜찮아? 일하는데 괜히 전화했나 봐. 이걸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 글쎄 나이 먹고 이런 짓을 하고 싶을까 싶네. 참 아픈 아버지한테 이걸 말할 수도 없고 아예 어쩌지. 근데 왜들 이렇게 바람을 피우는 건지 이해가 안 되네. 당신도 알지? 내 친모도 바람 피워서 이혼한 거. 근데 재혼했으면 잘 살아야지. 왜 또 바람을 피우고 이 난리를 만드는지 모르겠네. 남편은 말을 하면서도 한숨을 푹푹 쉬었습니다. 속상한 게 느껴졌어요. 사실 남편에게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저도 결혼하고 나서 한참 뒤에야 이 집안의 비밀이 들었었죠. 그건 바로 지금의 시어머니가 친모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어쩐지 시어머니가 너무 젊다는 생각이 들었었죠. 시아버지가 남편의 친모와 이혼할 수밖에 없었던 건 친어머니가 바람을 피웠기 때문이었어요. 그 당시 일만 하느라 바빴던 시아버지 몰래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난 것이죠. 옛날에는 여자가 남자랑 바람을 피우거나 하는 일이 드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아버지가 겪은 충격은 더 컸죠.
그래서 친모는 집에서 쫓겨나다시피 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얼굴도 한번 못 봤지만 어쩜 어린아이를 놔두고 바람을 피우셨는지 이해가 안 갈 뿐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볼 때면 어릴 때 얼마나 외롭게 컸는지 울컥할 때가 있어요. 시어머니와 이혼한 시아버지는 그 충격 때문인지 일에만 더 빠져서 사셨죠. 그러다 재혼할 여자라면서 데려왔는데 남편과는 나이 차이가 13살밖에 나지 않았다더군요. 그러니 성장 과정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남편은 그래서 지금도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를 존경하거나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새어머니가 남편을 괴롭히거나 한 적은 없지만 그렇다고 인간적으로 엄마의 정을 느끼게 할 정도로 가깝게 해주지도 않았던 것이죠. 시댁 모임에 가면 가족 간의 어떤 거리감들이 느껴졌달까요? 여보, 그래도 아버님 편찮으신데 이 일로 더 충격받으시면 안 되잖아. 그리고 아버지는 일만 하신 것 말고는 아무 잘못도 없으시고. 정말 머리가 깨지겠네. 이걸 어쩌지? 시어머니가 젊으니까 이런 일도 생기나 보다. 정말 너무한 거 아니냐? 우리 아빠 지금 아파서 집안에 누워만 있는데 딴 남자랑 모텔이나 들락거려? 아, 그게 인간이야? 안 되겠다. 내가 서울 가서 어머니랑 얘기를 해야겠어. 일단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하니까. 남편은 결국 자신이 이 일을 해결해야겠다고 말을 하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제 속은 타들어만 갔어요. 이해가 안 가더군요. 아픈 남편을 놔두고 다른 남자랑 모텔에 들어갈 수가 있나요? 재혼할 때는 그렇게 둘이 좋아서 엄청 붙어 있다가 이제는 나이 들었다고 늙은이 취급을 하다니. 이래저래 시아버지가 너무 불쌍하기만 느껴졌어요. 무엇보다 지금 상황이 속상한 건 다름 아닌 남편이었습니다. 두 명의 어머니가 두 번씩이나 바람을 피우는 상황이라뇨. 참 기가 막힐 뿐이었습니다. 다음날 남편은 회사에 연차를 써서 서울로 올라갔어요. 혼자 가겠다는 사람을 잡아 세워서 저도 따라 올라갔습니다. 저도 이 집 사람이니까 내가 자초지종을 다 알아야 한다고 설득했죠. 남편도 내 말에 못 이기는 척 받아주더군요. 알았어. 지금 이 추잡한 상황들을 당신한테 다 보여주기가 너무 미안하지만 그래도 같이 가서 같이 해결하자. 우리 집 일로 당신까지 신경 쓰게 해서 너무 미안해. 아니야. 그런 서운한 말 하지 마. 창피해할 것도 없어. 나도 이 집 사람이라니까. 그리고 올라가기 전에 정확하게 말하지만 이성적으로 대처해야 돼. 알았지? 화가 난다고 시어머니한테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고. 어차피 이혼을 하든 같이 살든 최종 결정은 아버님이 하실 거잖아. 이건 당연히 이혼감이지. 이런 사진을 보고도 우리 아버지가 그 여자랑 살 것 같아? 정말. 어쩜 이런 쓰레기 같은 여자들만 만나는지 모르겠다. 남편과 저는 서울로 올라가는 기차 안에서도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남편은 친모를 생각보다 더 많이 미워하고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 새어머니에 대해서는 좀 뜨뜻미지근한 편이었죠. 아마도 다 커서 만난 새엄마였기 때문에 정이 별로 없는 것 같았어요. 새엄마도 나처럼 다 큰 아들을 키우려고 했으니 힘들었겠지. 그래도 바람 피우는 건 진짜 최악이다. 최악이긴 하지. 남들한테 말하기도 민망한 상황이긴 해. 아버님이 아파서 누워있는데 다른 남자랑 그러고 싶은지 이해가 안 된다 진짜. 그러고 보면 새엄마가 나를 구박하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알게 모르게 벽을 많이 느꼈었어. 한 번도 나를 따뜻하게 안아준 적이 없었으니까 새엄마는 그냥 나를 비즈니스 하듯이 대했달까? 정말? 비즈니스 하듯이? 아버님 건물 때문에 그 유산 보고 그러는 건가? 처음에는 그렇게 접근했겠지. 그 젊은 나이에 일도 안 하고 있었으니까. 저는 남편이 새어머니의 말을 하면서 상속에 대해서 말을 꺼냈을 때 아차 싶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그 부분이 제일 마음이 쓰였기 때문이죠. 최근에 시아버지가 아프기 시작하면서 그런 고민들이 더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와 닿았던 것입니다. 여보, 시아버지 건물 한 채 있는 거
이번 기회에 우리가 차라리 받아오는 걸로 정리하면 어떨까? 나는 정말 유산에 관심이 별로 없었는데 이러다 바람 피우다 걸린 시어머니가 다 가져가 버리면 어떡하나 싶어서. 당신은 그 재산들 관심 없다고 모른 척하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 당연히 아들인 당신이 받아야지. 나도 이번 일로 지금 고민하고 있어. 물론 그동안 키워주신 거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지. 근데 아빠 아프다고 바로 바람을 나 피우는 여자한테 뺏길 순 없으니까. 우리의 이야기는 결국 유산 상속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서울의 입지 여건이 좋은 동네에 작은 건물 한 채를 가지고 있어요. 노후를 위해서 그동안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이었죠. 그런데 웬걸요? 나이 들어서 아프고 나니 돈을 쓰고 싶어도 못 쓰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그동안 변변히 여행도 못 다니셨는데 그 돈들을 바람 피우고 있는 시어머니한테 뺏기면 그 인생은 정말 허무할 것 같았죠. 남편도 시아버지와 사이가 안 좋았던 터라 유산을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라고 손을 놓고 있었는데 이번 일로 시어머니의 정체가 밝혀지면서 마음이 바뀐 모양이었어요. 서울에 도착해서 저희는 시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시아버지가 있는 집이 아니라 커피숍으로 따로 불러내서 만났죠. 무슨 일이냐면서 놀라시더니 시어머니는 아주 예쁘게 차려입고 카페에 나타나셨습니다. 아들이랑 이런데 오랜만에 온다면서 기분도 좋아 보이더군요. 하지만 표정이 좋지 않은 저희를 보더니 민망해 하셨습니다. 왜 그러냐? 무슨 일이 있어서 나를 부른 거야? 니들 얼굴 표정이 왜 그러니?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새 어머니여도 키워주셔서 늘 감사하다고 생각했어요. 바람 피워서 나를 버린 친엄마랑은 다른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근데 제가 며칠 전에 이 사진을 받았습니다.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인지 저희한테 똑똑히 말해주세요. 남편은 흥분하면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곤 손에 들려있던 봉투를 시어머니한테 건넸죠. 아무것도 모르는 눈치였지만 안 좋은 예감을 하셨는지 시어머니는 그 봉투를 열어보시더니 이내 손을 벌벌 떨면서 용서를 빌기 시작했어요. 아들아, 미안해. 이건 정말 실수였어. 그날 딱 한 번이었어. 진짜야. 그 영감탱이가 자꾸 꼬시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라고. 뭐요? 꼬시면 다 넘어가시는 분이셨어요? 집에 아파서 누워있는 우리 아빠를 놔두고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으세요? 예전에 저한테 뭐라고 했어요? 네? 우리 친모가 바람 피워서 이혼한 거 알고 나서 너무 속상하셨다면서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런 일 없을 거라고 잘 지내보자고 그러셨으면서 지금 저한테 똑같은 상처를 주셨잖아요. 미안해, 아들아. 내가 정말 할 말이 없어. 근데 정말 그냥 정주고 한 사이는 아니었어. 엔조이였어요. 제가 어머니의 솔직한 마음을 알아차려 볼까요? 아직 젊은데 남편은 나이 들고 아파서 누워있으니까 그 짓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용서해달라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정말 더러워. 이 사진 아버지한테 보여드릴 거니까 각오하고 계세요. 남편은 거의 폭주하듯이 말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꼼짝도 못하고 바짝 얼어서 가만히 계셨죠. 잘못을 하셨기에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후 저와 남편은 카페를 빠져나가서 시아버지를 만났어요. 막상 그 자리에 앉아있으니 저까지 긴장이 되더군요. 시아버지가 아파서 행여나 쓰러지시면 어쩌나 싶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을 본 시아버지의 첫마디는 너무나 의외였죠. 그래. 그게 뭔데 이렇게 호들갑을 떨면서 온 거냐? 응? 드디어 올게 왔구나. 난 또 뭐라고? 니들 보기에 창피하긴 하지만 네 엄마랑 나는 그저 그랬어. 니들도 이제 어른이고 결혼해서 애까지 낳고 살아서 이해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엄마가 나 때문에 힘들어서 밖으로 나돌기 시작한 거니까 나도 할 말이 없구나. 뭐라고요? 예상하셨어요? 아버지도 참. 근데 왜 참고 사신 거예요? 그리고 이 사진 제가 찍은 거 아니고 누군가가 보내준 거예요.
그 말인즉 엄마랑 뭔가 안 좋은 사람들이 많다는 뜻일 거고요. 아이고 아버지 인생도 참 속상해 할 거 없어. 내가 못해주니까 다들 다른 남자를 찾는 거겠지. 안 그러냐? 이 사실 요즘 나는 오히려 네 엄마를 놔줘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내가 15살이나 많잖냐. 네 엄마는 지금 한창 나이인데 늙고 병든 나를 병수발해달라고 한다는 게 염치가 없구나. 시아버지는 저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들을 늘어놓으셨습니다. 몸이 약해지셔서 그런지 마음도 많이 약해지셨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아무래도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듯한 뉘앙스였습니다. 그럼 그냥 이참에 정리하세요. 굳이 같이 사실 이유도 없으신 모양인데 제가 간병인 알아볼게요. 그리고 저희도 자주 찾아뵙고요. 남편은 속상한 표정으로 시아버지한테 시어머니와 이혼을 하라고 말을 했어요. 쉽게 나오는 말은 아니라는 걸 저는 느낄 수가 있었죠. 한편으로는 시아버지의 말이 틀린 게 없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지금 새 출발해도 늦지 않는 나이였으니까요. 며칠 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이혼에 합의했습니다. 변호사를 통하니 별로 감정적인 소모를 하지 않아도 되더군요. 미자료 3억을 주시고는 끝내신다고 하셨습니다. 바람을 피운 쪽은 시어머니였지만 같이 산정이 있어서 내린 결정이었죠. 저희는 그 결정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남편을 키우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으니까요. 다행히 시어머니는 바람 피운 남자랑 살림을 차리실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는 시아버지가 혼자 계시는 게 적적하실 것 같아서 주말마다 서울로 올라갔죠. 뭐라도 도움을 드리고 싶은 게 저희 마음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집으로 내려올 때면 뭔가 가슴이 뭉클하기도 했어요. 가족이란 무엇일까 싶기도 하고요. 삶이 참 허망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우울한 나날들을 보내던 어느 주말 아침이었어요. 저희는 서울로 올라가기 위해서 금요일 밤부터 짐을 챙겨두고 있었죠. 토요일 새벽에 기차를 타러 나가는데 집 앞에 어떤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순간 저는 시어머니인 줄 알았어요. 멀리서 보기에도 나이 드신 여성분이었기 때문이죠. 머릿속이 하얗게 되면서 시어머니가 우리한테 다시 찾아온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서 다가가서 쳐다보니 제가 아는 시어머니가 아니더군요. 저기 누구시길래 저희 집 앞에 계세요? 저는 짐가방들을 챙겨 들고 나가는 참에 마주친 그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새벽이라 그런지 얼굴 표정이 너무나 어두워 보이더군요. 그래서 좀 무섭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남편이 집에서 나오더니 그 여자를 쳐다봤어요. 엄마? 엄마 맞아? 여기 무슨 일이야? 저는 남편의 말에 깜짝 놀라서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엄마라니, 저는 단번에 이해가 안 됐어요. 여보, 우리 친엄마야. 남편은 제게 친엄마라고 말을 해준 뒤 그 여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마도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인 것 같았어요. 아들아, 오랜만이야. 그동안 잘 지냈니? 그래도 내 얼굴 기억해줘서 너무 고맙구나. 사실은 말이야. 네 아빠 소식 들었어. 많이 아프다면서? 그리고 이혼했다는 소식도 들었고. 그래서 할 말이 있어서 찾아온 거야. 잠깐 들어가서 얘기 좀 할래? 아니다. 너희 지금 바쁘지? 나도 그냥 같이 데려가면 안 될까? 그게 다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뒷조사하고 다녀요? 뒷조사는 아니고 소문이 들려서 그래. 네 아빠가 너무 불쌍하게 된 것 같아서 말이야. 나 옛날에 바람 피우고 너 놔두고 나간 거 평생 후회하면서 살았어. 정말 그때 내가 잠깐 미쳤었나 봐. 나 이제는 옛날에 내가 저지른 잘못들 너랑 네 아빠한테 다 갚고 싶어서 찾아왔어. 남편의 친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면서 말했습니다.
그동안 참 후회했다는 대목에서 남편 또한 눈시울이 붉어지고 있었죠. 아, 일단 오늘은 들어가세요. 아버지한테 가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불쑥불쑥 찾아오지 마시고요. 전화번호 주시면 제가 전화 드릴게요. 아니, 나도 오늘 짐가방 싸왔어. 아픈 양반이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으면 어떡하니? 나도 큰 결심하고 찾아온 거니까 같이 서울 가자꾸나, 응? 네 아빠는 내가 싫어서 나를 내친 게 아니었어. 마지막에 나를 얼마나 붙잡았었는데 내가 그 이상한 놈하고 엮이지만 않았어도 내 인생 이렇게 되진 않았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간다고 해도 네 아빠는 분명 모질게 못하실 거다. 원래 마음이 착하신 분이잖아. 친시어머니는 작정한 듯이 남편에게 매달렸습니다. 난감해진 남편은 시아버지한테 전화를 걸어본다고 한 발 물러섰죠. 그러고 나서 한참 동안 남편은 시아버지와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곤 복잡한 표정으로 돌아와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가 같이 오래요. 근데 그렇다고 거기 눌러 살라는 건 아니고요. 자초지종을 직접 들어보시겠대요. 아이, 그러니까 같이 가세요. 좀 의외였지만 역시나 친시어머니가 예상했던 대로 시아버지는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시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자기를 버리고 다른 남자와 야반 도주한 아내를 다시 받아들일 수 있는 건가 싶어서 말이죠. 하지만 저는 압니다. 시아버지는 너무나 현실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는 걸요. 어차피 아들 내외는 지방에 살아서 자신을 돌보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과거의 잘못에 대해 용서를 빌겠다고 나오는 시어머니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인 것도 같았습니다. 어찌됐든 제 입장에서 친시어머니가 들어오시는 건 좋았어요. 제가 옆에서 시아버지의 병환을 챙겨드리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유산에 대한 욕심을 내지 않으시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들어오시는 거라면 말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런 건지는 그때까지는 파악할 수가 없었어요. 이래저래 혼란스럽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기차를 타고 서울로 가는 동안 우리 셋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남편대로 착잡한 심정이었고 시어머니는 남편한테 말을 걸고 싶은데도 참고 있는 게 다 표정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그 중간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서 가만히 있어야만 했습니다. 이런 정적이 싫은지 친시어머니는 저를 향해서 쳐다보더군요. 저는 친시어머니를 향해서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옆에서 남편은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어요. 저는 저를 빤히 쳐다보는 시어머니 때문에 더 난처해지고 있었죠. 역시나 제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모양이었어요. 근데 너 예전에 내 연락은 왜 안 받았니? 나는 아직도 그게 기억나. 그때 너무 서운했거든. 제가요? 저한테 연락하셨었어요?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기억이 안 나? 너는 참 8년 전 일인데도 기억을 못하니 머리가 나쁜가? 에휴. 죄송해요. 저는 그때 애 아빠한테 친엄마가 따로 있는 줄도 모르고 결혼했거든요. 나중에서야 그 사실을 들었던 것만 기억에 나네요. 죄송해요. 변명은 지금 내가 너한테 옆집 아줌마보다 못한 사람 취급을 당할 것 같아서 미리 말하는데 나는 우리 남편하고 아들한테는 미안한 짓을 했으니까 이렇게 벌벌 기는 거지만 너한테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 당당하게 말할 거야. 알았니? 이제부터는 시아버지 수발은 내가 될 거니까 내가 시어머니 입장으로 너한테 전화도 걸 거고.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지? 친시어머니는 아까 남편과 말을 할 때와는 전혀 다른 표정으로 제게 말했어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안 가더군요. 그러니까 저한테 시어머니 노릇을 하겠다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정말 난감하기만 하더군요. 다시 시아버지랑 합칠지 안 합칠지 결정도 안 됐는데 저한테 시어머니 대접을 받으시려고 한다는 게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내 말을 못 알아듣니? 아니면 못 알아듣는 척 하는 거야? 너 원래 머리가 좀 나쁘니? 대학은 나왔어? 우리 아들은 대기업 연구원인데 어쩌다 너 같은 애를 만나가지고 참. 시어머니는 점점 저를 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머리가 나쁘다는 말을 이렇게 사람 연전에다 하는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동안 남편의 새어머니는 제게 시어머니 노릇을 한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아들 눈치를 보면서 저를 어려워했죠. 근데 이 친어머니는 그냥 느낌상으로 인격이 우리와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을 몇 마디 나눈 것뿐인데도 상대하기 싫어질 정도로 말이에요. 아, 죄송해요. 근데 저는 아버님이 내리시는 결정에 따를 거예요. 너무 서운해하지는 마세요. 저도 그냥 이 정도 선에서 말을 끝내고 싶었습니다.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없었으니까요. 시아버지가 다시 호적에 시어머니를 드리겠다고 하시면 그때 시어머니 대접을 해드릴 참이었습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지금까지 일했던 것처럼 선을 지키면서 지낼 생각이었어요. 말이야 바른 말이지 남남이니까요. 그런데 그때 졸고 있던 남편이 눈을 벌떡 뜨면서 말했습니다. 엄마는 아직도 그 말버릇을 못 고쳤어. 사람한테 머리가 멍청하다고 말하는 수준하고는 이제 나이 되고 했으면 교양 좀 갖추셔야지. 안 그래요? 뭐? 교양? 내가 말이 뭐 어때서 그러니? 그리고 너한테 하는 말이 아니고 며느리한테 하는 말이야. 내가 너한테는 죄를 지었지만 며느리한테는 내가 어려운 상대잖니? 남편의 친엄마니까 이 정도는 말할 수 있는 거라고 나는 생각해.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안 그러냐? 아니요, 제발 그만하세요. 이 사람 말이 다 맞죠. 어차피 지금은 남남이나 마찬가지인데 왜 엄마한테 시어머니 대접을 해드려야 하는 거예요? 엄마다운 행동을 하지도 못하시면서 뭐 이제 와서 그런 대접을 원하시고. 고맙게도 남편은 중간에서 시어머니의 말을 딱 잘라줬어요. 안 그랬으면 서울로 올라가는 내내 괴롭힘을 당할 뻔했는데 너무나 감사하더군요. 남편의 말 한마디에 시어머니는 주눅이 든 얼굴로 다시 창밖만 내다보셨습니다. 저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남편의 친어머니는 보통 내기가 아니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던 것입니다. 이러다 뒤늦게 나타난 시어머니한테 호되게 당하는 건 아닌지 겁이 나더군요. 물론 남편이 워낙 단호하게 잘라줄 거라 믿지만 만약 시아버지가 다시 재결합이라도 하겠다고 나선다면 머리가 아플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시아버지가 있는 집에 도착했어요. 시아버지는 일주일 전보다 더 안색이 안 좋아 보이셨습니다. 안 그래도 병색이 짙은데 시어머니와 이혼을 하셔서 혼자 계시니 더 힘들어 보이셨죠. 그 모습을 보니 그 누구보다 저는 죄인이 된 것 같았습니다. 너무 안쓰럽기만 했죠. 역시나 시아버지를 본 시어머니는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무나 가관이었죠. 어머머, 당신은 이 지경이 됐는데도 이렇게 혼자 있어요? 니들은 지금까지 뭐 했니? 응? 간병이만 알아보고 하면 끝이야? 그렇게 애지중지 키워봤자 하나도 소용없다니까. 친시어머니는 저와 남편을 향해 힐책했습니다. 그런 태도가 어이가 없었지만 저희도 죄송스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저희가 보기에도 시아버지의 병색이 너무나 짙었기 때문입니다. 아유, 당신은 애들을 어떻게 키웠길래 이러고 살았어, 응? 내가 속상해서 말이 다 안 나오네. 재혼도 했다면서 집안 살림도 엉망이고 이게 다 뭐야. 이러니 늙으면 혼자 있으면 안 된다니까. 이후에도 친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이런저런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주방을 보면서도 쯧쯧쯧 혀를 차더니 고무장갑을 껴서는 이런저런 청소도 하셨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런 걸 보고도 시아버지께서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셨죠.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사이처럼 안부도 나누셨습니다. 그걸 보고 있으려니 이혼을 했는데도 저렇게 될 수 있다는 게 이해가 안 갔어요.
나이가 들고 몸이 아프면 모든 걸 초월하게 되는 건가 싶어서 시아버지가 짠해 보이기도 했죠. 어찌됐든 저희는 친시어머니를 시아버지 곁에 두고 다시 구미로 내려갔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남편도 이래저래 생각이 복잡한 듯 말을 아끼더군요. 아마도 시아버지 곁에 있어주지 못하는 그 죄송함이 제일 큰 것 같았습니다. 시아버지의 몸 상태가 날이 갈수록 쇠약해지던 어느 날 변호사라는 사람에게 전화가 왔어요. 유산 상속 때문에 시아버지께서 고용하신 분이셨죠. 솔직히 욕심이 없다면 거짓말일 겁니다. 서울에 건물 한 채는 저희가 평생 일해도 모으기 힘든 수준이니까요. 게다가 현재에는 친시어머니도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아니었으니 재산을 물려받을 사람은 저희 남편밖에 없었어요. 변호사와 일정을 조율해서 저희는 또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시아버지의 뜻을 듣기 위해서 다 같이 모인 것이었죠. 지금 정리를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모이라고 했다. 어차피 내 거는 아들한테 다 가지만 혹시나 나중에 문제 생기면 안 되니까 다 모이라고 한 거고. 변호사 양반, 내 재산들 내가 죽으면 이 아들한테 다 넘겨주는 걸로 해주시오. 네, 아버님, 그러겠습니다. 법적으로 다른 가족분들도 없으셔서 처리하는 건 문제 없습니다. 저는 솔직히 시아버지의 말을 듣고 깊은 내색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몸이 안 좋으시면 재산 상속까지 고민하고 계셨을까 싶었죠. 남편 또한 심경이 복잡해 보였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심기 불편을 드러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친시어머니였죠. 너무나 예상 밖이어서 다들 어안이 벙벙 나갈 정도였어요. 아니 여보, 그건 잘못 생각하는 거 아니요? 지금 누가 제일 고생하고 있는데 그걸 다 아들한테만 준다뇨. 내가 지금 걱정이 돼서 그래요. 이렇게 정해놨다가 얘들이 이제 남보듯이 하면 어떡하려고 지금 이렇게 선언을 해버리고 그래요? 코빼기도 안 찾아오는 녀석들이 뭐가 예쁘다고. 됐고, 네 당신은 잘한 게 뭐 있다고 그런 말이 나와. 지금 생활비 주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만족해. 그리고 지금 변호사님 계신데 창피하게 주저리 신세 한탄하지 말고. 당신은 어쩜 말을 그렇게 해요? 앞으로 당신이 얼마나 살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있으니까 안심하고 이러고 사는 건데 아무리 내가 옛날에 잘못을 해도 그렇지 나는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아유, 내가 이 고생하려고 이렇게 늙음하게 들어온 줄 알아요? 두 사람은 저와 변호사님이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말다툼을 하셨습니다. 친시어머니가 재산을 달라고 하실 줄 전혀 몰랐기에 저와 남편도 입장이 난처하기만 했죠. 그래, 아이 날 그럴 줄 알았지. 당신이 결국 이렇게 나타난 게 다 유산 때문이지. 아니라고? 아이 그럼 이런 오해받기 싫으면 찍소리 말고 가만히 있어. 당신 지금 집도 설도 없이 살다가 여기 빌붙어서 사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그리고 바람 피워서 나간 사람을 내가 왜 용서를 해주냐. 천벌 받을 짓을 해놓고도 뻔뻔하긴. 결국 그날의 협의는 거기서 끝나고 말았습니다. 말을 더 길게 했다가는 싸움이 날 것 같아서 중간에 그만둔 것이었죠. 시아버지 혈압이 오르면 안 되기 때문이었어요. 며칠 뒤 친시어머니가 저희를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아주 핵폭탄급 비밀을 털어놓으려고 왔더군요. 저희는 그걸 듣고 그야말로 머리에 지진이 날 것 같았습니다. 너 아버지 재산 받으면 그거 나한테 절반은 넘겨야겠다. 내가 그냥 그 유산 날로 받고 싶어서 나타난 거 아니야. 내가 그만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너희들한테도 당당하게 말하는 거라고. 무슨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픈 줄 알고 일부러 돌아오신 거예요? 재산 한 푼이라도 떨어질까봐?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옛날 일을 반성하는 줄 알았네요. 참 사람은 바뀌지 않는 건데 말이죠. 네가 아무리 나한테 무슨 말을 해도 나는 괜찮다. 그래, 너는 네가 버림받았다고 생각할 테니까 나를 미워할 수 있지. 근데 나는 지금 내 몫을 당당하게 말하는 거야. 아버지를 내가 뒤늦게 모시니까 달라는 게 아니라
원래 그 재혼한 여자가 받을 몫을 내가 끊어줬으니까 그 몫을 당연히 내 거라고 말하는 거라고. 내 말 무슨 말인지 이제는 알아듣겠니? 그게 다 무슨 말이에요? 새어머니 몫을 달라고요? 아이, 빙빙 돌려서 말하지 말고 우리가 알아듣게 말해보세요. 그래야 우리가 판단을 하죠. 남편과 저는 시어머니의 말을 단번에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재혼하셨던 어머니는 지금 이혼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분명 친시어머니가 개입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더군요. 그니까 네가 받은 그 사진들 내가 찍어서 보낸 거야. 그 여자가 바람 피운다는 걸 내가 알아내서 내가 흥신소에 의뢰했다니까. 안 그랬어 봐라. 법적으로 그 여자가 절반을 가지게 되었잖니. 그러면 그 재산으로 바람 피운 남자랑 둘이서 띵따띵따 살지 않았겠어? 근데 내가 그걸 알고 끊어놓은 거라고. 그러니 내 몫은 내가 챙겨야겠다는 말을 하는 거고. 어떠냐? 이제 이해되지? 뭐요? 그 사집을 보는 게 엄마라고? 세상에, 이게 무슨 말이야? 저희는 너무 놀랐습니다. 어쩐지 친시어머니가 꾸며놓은 틀 안에 우리가 갇혀버린 느낌이 들더군요. 그래서 소름이 돋았고 결국 이 모든 게 재산들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무섭기만 했어요. 얘들아, 내가 미안하지만 받을 건 받아야겠다. 내 말 알아들었지? 그리고 그 절반을 주겠다고 약속해주면 내가 니들 아버지 노후는 지금처럼 책임지 마. 이 양반 삼시세끼 밥 차려주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 니들은 모를 거야. 그렇다고 내가 시어머니 대접을 해달라고 하길 하니? 그런 것도 아니잖아. 니들은 어차피 받아야 할 재산의 절반은 받는 거니까. 너무 속상해 하지 말고. 우리 이렇게 깔끔하게 나누자. 어떠니? 정말 소름이 돋네요. 어쩐지 처음 나타날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는데. 죄송한데요, 아줌마. 저를 버리고 가셨으니까 아줌마 맞죠? 그리고 지금 저희 집 일을 해주시는 건 감사하긴 한데요. 더 이상 욕심내지 마세요. 그건 아줌마가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무 뻔뻔해서 정말 하마터면 깜빡 속을 뻔했네. 아이, 그러니까 돌아가세요. 남편은 급기야는 엄마를 아줌마라고 하며 말했습니다. 그 말에 놀라서 친시어머니는 더 발광을 하더군요. 뭐? 너 이 자식? 엄마하고 자식은 끊을 수 없는 천륜이야. 내가 10달 배 아파서 나왔더니 뭐 나보고 아줌마라고? 이렇게 나오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알았어? 친시어머니는 흥분한 말투로 남편과 다퉜습니다. 남자가 좋아서 바람 펴서 나간 주제에 엄마 대접을 바란다니. 당신 얘기는 더 듣고 싶지 않으니까 나가주세요. 차라리 이런 모습으로 내 앞에 안 나타났으면 죽을 때까지 엄마를 그리워하고 찾았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정이 있고 천륜이라는 게 있으니까, 근데 이제는 너무 역겨워. 당신은 정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까? 저는 살면서 남편이 이렇게 화를 내는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눈에도 살기가 서려 있을 정도였죠. 그동안 참고 있었던 감정들이 폭발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친시어머니는 서둘러 밖으로 나가더군요. 핸드폰도 미처 챙기지 못했길래 저는 얼른 핸드폰을 들고 친시어머니 뒤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뒤따라가 보니 친시어머니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어떤 남자가 운전하고 있는 차에 올래 타더군요. 저는 친시어머니를 불러서 말없이 핸드폰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차 안에 있는 남자를 빤히 쳐다봤어요. 어딘지 모르게 낯이 익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친시어머니는 제게 아무 말도 안 하고 핸드폰을 집어들더니 사라졌습니다. 어디서 봤더라, 저 코수염. 이상하네. 분명 어디서 봤는데. 친시어머니를 태운 차가 사라지고 난 뒤에도 그 남자의 코수염이 너무나 인상적이어서 저는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한참 동안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도통 누군지 떠오르지가 않더군요. 기분이 다운되어 있는 남편 앞에서는 남자가 데리러 왔다는 말도 조심스러워서 할 수가 없었어요. 이래저래 마음만 안 좋았습니다.
다음날 남편은 눈이 퉁퉁 부어서 일어났어요. 아마도 저 모르게 눈물을 흘린 것 같더군요. 친엄마에게서 받은 상처가 다 아물지도 않았는데 또 이런 상처를 받고 있는 게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걸 보니 마음이 짠해지더군요. 저는 남편을 출근시키고 어제 본 친시어머니의 남자를 어디서 봤었는지 떠올렸습니다. 그게 이 모든 사건의 열쇠를 풀어줄 실마리가 되어줄 것 같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다 저는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 남자의 정체를 말이죠. 그건 바로 전 시어머니가 바람을 피운 불륜 상대였던 것입니다. 여보, 지금 통화 괜찮아? 내가 지금 너무 놀랄 만한 걸 발견했어. 어제 어머니가 오셨다가 핸드폰 두고 가셔서 내가 가져다 줬잖아. 근데 가보니까 어떤 남자분이 운전하는 차를 타시더라고. 코수염이 난 중년 남자였는데 그게 누구냐면 전 시어머니가 바람 피운 그 남자였어. 뭐? 아이, 지금 당신 막장 드라마 쓰는 거야? 아, 어떻게 그 남자가 여기도 있고 거기도 있을 수 있어? 에이, 잘못 봤겠지. 나도 처음엔 그런 줄 알았지. 근데 당신 내가 눈 엄청 좋은 거 알지? 집에서 그 사진 다시 찾아봤는데 얼굴이 딱 맞다니까. 저는 흥분한 목소리로 제가 추리한 사실을 남편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계략을 친시어머니가 꾸몄을 거라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요. 봐봐, 어머니가 우리한테 나타나서 자기가 전 시어머니 불륜 사실을 보는 거라며. 그래서 당당하게 우리한테 재산 절반 달라고 하셨잖아. 그 증거를 누가 만들었겠어? 바로 친시어머니잖아. 안 그래? 나도 이런 말 하는 게 소름 돋는데 친시어머니가 그 남자랑 꾸며서 이런 짓을 벌인 거라니까. 당신이 못 믿겠으면 흥신소라도 맡기자. 확실하게 그 두 사람이 어떤 관계인지 알아내면 되잖아. 말을 하면 할수록 기가 막히긴 했지만 제 말에는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친시어머니가 돈을 밝히는 성격이었고 평생 따로 살다가 시아버지 아프니까 나타난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그 타이밍에 전 시어머니가 바람을 피운 것도 모든 게 다 우연이라고 치기엔 딱딱 들어맞았던 것이죠. 남편도 제 말을 처음에는 흘려듣더니 점점 그럴싸하다면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하긴 아버지가 지난번에 갔을 때 나한테 살짝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 엄마가 그냥 들어온 것 같지는 않다고 밤마다 남자랑 통화를 한다고. 생각해보니까 이혼한 새엄마도 그때 엄청 당황스러워했잖아. 그 남자가 하도 들이대서 잠깐 정신이 나갔다면서 이제야 이 모든 퍼즐이 맞는 것 같네. 저는 흥신소까지 알아볼 작정이었지만 남편은 모든 걸 체념한 듯이 말을 하고는 끝이었습니다. 그냥 그 사람을 이 집에서 내쫓아야겠다고만 짧게 말을 하고 나서 전화를 끊더군요. 그리고 잠시 뒤에 다시 저한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여보, 나 서울 본사 발령 신청했어. 지금 모든 상황들이 너무 복잡하기만 한데 아무래도 아버지를 내가 모셔야 될 것 같아서. 아버지가 돈이 많으니까 이래저래 똥파리들만 꼬이네. 그래도 괜찮지? 당연하지. 나도 아버님 때문에 늘 마음 한쪽이 불편했어. 이참에 나도 같이 올라가자. 나도 도울게. 재산이고 뭐고 다 떠나서 아버님이 너무 불쌍해서 참고 있을 수가 없네. 당신도 너무 불쌍하고. 저는 남편의 선택을 따라서 서울로 올라갈 결심을 했습니다. 어려운 건 없었어요. 아이들하고 할아버지 집에서 같이 지내면 되니까 돈 나갈 것도 거의 없었죠. 그러나 지금 집에 들어와 있는 친시어머니를 내보내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분이 호락호락하게 나갈 것 같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그건 남편이 걱정 말라고 했어요. 사실 나 흥신소 몇 군데 알아봤어. 어머니한테 혹시 빚이 있나 싶어서 말이야. 근데 남자가 있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그 남자 이름으로 빚이 있대. 그래서 그거 갚으려고 지금 용을 쓴다나 뭐라나. 남편은 깊은 한숨을 내쉬면서 말을 했습니다. 애초에 친시어머니가 모습을 나타낸 것도 다 돈 때문이었고 그 뒤에 검은 조력자도 찾아낸 셈이었죠. 자칫 잘못했으면
저희는 그런 나쁜 사람들에게 재산의 절반을 뺏길 뻔했던 것이었습니다. 참 이래저래 마음이 무겁기만 했어요. 이후 이 모든 상황은 빠르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친시어머니는 처음에는 남편에게 미안하다며 막 빌었다고 하더군요. 그 남자랑은 금방 헤어질 거라면서요. 그리고 그 측약도 모두 그 남자가 꾸민 거라면서 이제는 재산에 욕심도 안 내겠다고 싹싹 빌었다네요. 그냥 죽을 때까지 시아버지의 종으로 살겠다는 말을 했다고 하니 얼마나 절박했을지 상상이 갔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 남편은 모질게 그 인연을 끊어야겠다고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안 그럼 시아버지가 죽고 나서도 이래저래 우리한테 빌붙어서 지낼 확률이 높았으니까요. 또 시아버지 집에 있던 고가의 물건들을 시어머니가 몰래 훔쳐서 내다 판 것도 들통이 났죠. 옆에 두고 있으면 너무나 위험한 사람이라는 걸 남편은 뼈저리게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차라리 내 눈앞에 나타나질 않았으면 나중에 도도 드리고 있을 텐데. 언제 정신 차리려고 그러는지. 저와 남편은 이번 일을 겪으면서 사람이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도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깨달았죠. 그 이후 저희는 친시어머니가 어떻게 사는지 아예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이젠 죽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려고 합니다. 그 대신 저희는 시아버지한테 최선을 다하면서 효도를 하고 있어요. 이제는 우리 가족이 모두 무탈하기만을 바라면서 우리한테만 집중해서 살기로 말입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아버님의 남은 셈 편안하게 사실 수 있도록 아버님 병간호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